서울 강남의 중심, 하진테크 30층 회의실. 회의실 내부는 고급 원목 테이블과 유리 천장이 어우러져 현대적인 느낌을 풍겼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독일어로 된 기술 문서가 프로젝터로 띄워져 있었고, 기술 용어와 복잡한 알고리즘 도표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회의실 안은 숨죽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 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진테크의 CEO, 윤혜주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하얀 슈트에 단정한 묶은 머리, 시계 초침 소리조차 꺼내기 부담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장급 임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서는 독일의 첨단 AI 기업에서 보내온 것으로 기술 협업 계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독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었고, 이는 수천억 원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6개월치 연봉을 줄 테니 이걸 번역해봐요. 혜주의 말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눈빛을 교환했다. 도전해볼 엄두를 내는 이조차 없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던 노년의 여성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남루한 청소 유니폼에 묶인 머리, 거칠어진 손등. 그녀는 심은숙이었다. 하진테크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청소 직원이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누군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 아주머니가 독일어를 안다고요? 쏘 하는 거 아나? 몇몇 임원들이 소곤거렸지만 혜주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눈길을 은숙에게 향하며 물었다. 심은숙 씨, 예전에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운 건 아니고, 제 딸이 가르쳐줬습니다. 집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은 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은숙은 천천히 걸어가 프로젝터 화면 앞의 문서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문단은 에너지, 회로의 피드백 수치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로가 폭주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기술팀의 이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맞습니다. 저 내용, 저희도 어제야 겨우 이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시선이 은숙에게 쏠렸다. 방금까지 조소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혜주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말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은숙은 몇 줄 더 해석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고 내용은 명확했다. 자료에 숨겨진 중요한 경고 구절, 시스템 전환 시의 충돌 조건 등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건 그냥 번역이 아니에요. 민규, 젊은 개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진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야. 회의실 안은 그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혜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은숙을 향해 말했다. 심은숙 씨, 이 문서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은숙은 화면의 특정 단락을 가리켰다. 이 부분은 평소 제 딸이 저에게 자주 설명해줬던 구문과 비슷한데 이상하게 다른 기호들이 섞여 있어요. 일부는 다른 서체로 입력되어 있고 맥락상도 맞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어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 딸이 말했어요. 이런 경우엔 조심해야 한다고. 누군가 일부러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걸 수도 있다고. 혜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곧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심은숙 씨, 이후 일정은 조용히 기술팀과 함께 진행해 주시겠어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기억과 판단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청소 직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한 기업의 운명을 진 인물로 시선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날 조용히 시작된 이 사건이 앞으로 하진테크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물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심은숙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회의실에서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의가 끝난 후 기술팀 몇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은숙은 그저 미소만 지은 채 자리를 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서울 마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 좁은 반지하 방 안 은숙은 낡은 서랍장 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표지가 낡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이 노트는 그녀의 딸 신유라가 대학 시절 사용하던 기술 노트였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회의실에서 그녀가 퇴장할 때 따라와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유라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하나씩 알려주더라고요. 은숙은 노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냥 관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딸이 뭘 배우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야 대화라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못 배운 걸 유라가 알려주는 그 시간이. 민규는 낡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복잡한 알고리즘, 독일어로 작성된 주석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연필로 삐뚤빼뚤한 한글 설명이 적혀 있었다. 피드백 루프가 0.035를 초과하면 시스템은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꼭 기억해, 엄마. 민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유라가 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지식을 전해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게 이번에 발견한 오류 경고 문장과 거의 동일한 구조예요.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저쪽 기술 자료에 섞여 있던 기호들, 예전에 특정 기업에서 사용하던 표기 방식하고도 비슷해요. 그 기업 이름이 혹시 나루에야이인가요? 은숙이 천천히 말했다. 민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세요? 유라가 거기서 인턴을 했어요. 졸업 직전까지. 그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조작되고 있다고. 그걸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대요. 은숙은 손에 쥔 노트를 꼭 쥐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유라는 사고를 당했어요. 민규는 숨을 삼켰다. 신유라.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기사에 나온 이름. 맞아요. 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난 지금까지도 믿지 않아요. 은숙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그래서요. 내가 오늘 그 회의실에서 나선 이유. 그건 그냥 문서를 번역한 게 아니에요. 내 딸이 내게 남겨준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줄 수 있었겠어요? 민규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던 이상주의자였지만 이처럼 처절하고 인간적인 이유로 기술을 붙든 사람은 처음이었다. 심은숙 씨. 아니, 선생님. 그는 고개를 들고 정중히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실수도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강준호 이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딸이 일하던 곳에서도 있었어요. 유라가 자주 그 사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겉으로는 점잖지만 뒤로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밤은 깊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은숙은 오래된 노트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민규와 함께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고 한 사람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배운 것을 세상에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심은숙은 다시 하진테크로 향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고 직원들은 아직 출근 전이라 사무실 복도는 고요했다. 그녀는 민규의 안내로 지하 2층의 기술개발실 내부로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 직원들의 접근이 제한된 구역으로 서버와 백업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다. 여기가 메인 서버실입니다. 여기에 남은 백업 로그가 있을 겁니다. 어제 문제의 문서가 이쪽 서버를 거쳐 갔어요. 민규는 서버 앞에 컴퓨터를 켜며 설명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은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집중되어 있었다. 이건 유라가 말하던 그림자 로그네요. 은숙이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면 과거의 수정 내역이 복원되는 시스템. 민규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딸이 자주 설명해줬어요. 회사 보안 시스템의 빈틈에 대해 연구하던 걸 나한테도 이야기했죠.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의 흔적을 남긴다고. 은숙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디렉토리를 열었다. 그녀는 몇 개의 로그를 클릭하며 날짜와 시간 정보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도 일주일 전 새벽 2시 47분 누군가 이 문서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내용 일부가 바뀌었네요. 화면에는 일반적인 변경 로그가 아닌 암호화된 형식의 코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식별조차 어려운 형태였다. 이건 하진테크 내부에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닌데요. 민규가 말을 이었다. 오히려 나루 AI에서 쓰던 서브루틴 구조하고 유사해요.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유라가 그 회사의 코드 규칙을 정리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명령어 배열 방식도 같아요. 그 순간 시스템의 경고 메시지가 떴다. 접근 제한 코드 발생. 비인가 사용자가 시스템 로그를 조회 중입니다. 민규가 놀라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외부에서 접근을 시도 중입니다. 암호화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로그가 사라지기 전에 캡처해요.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몇 초 뒤 화면은 검게 변했고 로그 파일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듯했다. 누군가 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민규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걸 막으려 하고 있어요. 은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안에 뭔가 더 큰 것이 숨어 있어요. 그녀는 찍은 사진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한 장의 이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키, 익숙해요. 유라가 마지막으로 메모해둔 코드 조각이랑 같아요. 민규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정말이네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인코딩 방식인데.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신유라 씨, 단순히 기술자였던 게 아니군요. 뭔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엄마에게 전달하려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딸의 마지막 유산이에요. 난 이걸 지켜야 해요.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빠르게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은숙과 민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혹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는 걸까요? 민규가 조용히 물었다. 아마도요. 어쩌면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은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왜 했는지 밝혀야 해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음은 의심되는 인물의 접근 기록을 추적해야겠네요. 특히 강준호 이사. 그리고 하나 더. 은숙이 덧붙였다. 어제 회의실에서 문서 일부에 독일어가 아닌 특수 암호가 있었어요. 그건 유라가 만든 개인 암호 체계와 유사했어요. 민규는 다시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유라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요?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메시지는 아직 살아있어요. 서버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어두운 복도 너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은숙은 확신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말해주지 못한 진실을 세상에 대신 말해야 한다는 운명 같은 책임이었다. 그날 저녁, 심은숙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퇴근했다. 민규와의 조사 이후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포의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서울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도착한 은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현관 근처 가로등 불빛 아래 어렴풋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검은 우비를 입은 두 남성이 조용히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다. 은숙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의 눈빛은 건물 출입문을 응시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이상하네. 그녀는 돌아서려 했지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 선생님. 이민규였다. 그도 우산 없이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다. 연락 안 되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저기. 은숙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을 가리켰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규는 고개를 돌려 두 그림자를 확인하자마자 직감했다. 여기서 안 되겠어요. 저랑 같이 잠깐 다른 데로 가요. 그는 은숙을 재빨리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오피스텔은 비교적 안전했고 무엇보다 내부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었다. 그 사람들 누구일까요? 은숙이 물었다. 아마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된 조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그를 본 걸 감지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가진 증거일 겁니다. 은숙은 가방에서 그날 찍은 서버 로그 사진들과 딸의 노트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유라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퍼즐 같아요. 내가 이걸 풀어내야만 아이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요. 민규는 노트를 들춰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노트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들과 정확히 일치해요. 유라 씨는 최소한 2달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라는 이제 없어요. 은숙은 나지막이 말했다. 남은 건 내가 이걸 세상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죠. 그 순간 민규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없는 번호였고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자료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녀도 안전하지 않다. 민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핸드폰을 은숙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위협입니다. 그리고 우린 진짜로 위험해졌어요. 은숙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내가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평생 해왔던 건 조용히 구석에 숨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해주 대표에게 직접 이걸 보여줘야겠어요.
강준호 이사와 관련된 로그를 포함해서요. 그녀가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 편일지도 몰라요. 민규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금부터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 같은 편처럼 보이는 사람도. 밤늦게 은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규의 오피스텔에 머물렀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차 소리조차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노트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유라의 손글씨로 적힌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엄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그때까지 나 대신 싸워줘. 그 문장을 읽으며 은숙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었다. 내일부터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규와 은숙은 함께 하진테크로 향했다. 로비에는 이미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보안 검색은 평소보다 강화된 상태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혜주 대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준호 이사가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다. 심은숙 씨, 오셨군요. 혜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일 이후 기술팀과 보안팀에서 당신의 접근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믿었네요. 강준호는 팔짱을 낀 채 은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증거를 가져오셨겠죠? 은숙은 가방에서 사진과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여기에 있는 로그와 코드 패턴, 그리고 이 노트에 적힌 암호 해석 방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흰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하진테크 보안팀의 전 수석, 차도윤이었다. 오랜 시간 회사에서 자취를 감췄던 인물. 내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강준호를 향해 말했다. 당신이 회사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제 손에 있어요.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이제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차도윤, 하진테크의 전 보안 수석이 등장하자 강준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항상 여유롭던 그의 눈빛에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차도윤 씨, 당신은 회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강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회사를 망치기 전까지는 그럴 생각이었죠. 차도윤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는 사이 은숙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보안 로그와 내부 서버, 접근 기록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접근자 아이디, 수정 내역. 거기엔 강준호 이사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비인가 접근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강준호가 소리쳤다. 보안 로그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여자가 외부인을 불러서 내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차도윤이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노트북 화면을 회전시켰다. 여기엔 당신의 지문 인증 로그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버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백업 장치에 남은 원본 로그입니다. 혜주는 말없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를 향해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왜 손댔어요? 강준호는 깊은 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개발하던 AI는 이미 수많은 허점을 안고 있었어요. 나 혼자 고칠 수 없었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와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팔았습니까? 민규가 차갑게 물었다.
난 회사를 살리고 싶었어요. 강준호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너무 느렸어요. 경쟁사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고, 자금은 줄어들고 있었고,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때 제안을 받은 거예요. 우리 코드를 해외에 공유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 순간 은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선택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유라, 제 딸입니다. 당신이 연결한 외부 업체는 나루 AI였죠? 그 회사에서 유라가 인턴으로 일했어요. 그녀는 내부에서 코드 유출과 알고리즘 변조를 발견했어요.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고 몇 주 뒤 사고를 당했죠. 효의실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은숙은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고르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력하게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아이가 남긴 노트를 껴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똑같은 코드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제 아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기술이 다시 왜곡되고 있었어요.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효의실을 걸었다. 그녀는 책상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얽혀 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의 삶이 달려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감추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효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급히 들어섰다. 보안팀의 실장 이현석이었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회사 메인 서버에 외부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팀 2명이 잠적했습니다. 잠적? 민규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중 한 명은 트래픽 로그에 있던 내부 협조자와 이름이 일치합니다.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혜주가 물었다. 가능성 높습니다.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으던 개인정보, 투자자 정보, 미래 개발 로드맵까지. 은숙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어젯밤 누군가가 제게 위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위험해질 거라고. 민규는 핸드폰을 꺼내 그 메시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차도윤은 그것을 보고 곧바로 말하였다. 이 메시지, 서버 로그 해킹 시도와 시간대가 일치합니다. 우리 내부에 아직 협조자가 남아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혜주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즉시 모든 서버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세요.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백업 서버만 수동으로 유지합니다. 효의실은 분주해졌고 은숙은 다시 조용히 딸의 노트를 손에 쥐었다. 노트 맨 뒤 페이지, 그동안 미처 펼치지 않았던 마지막 장. 그곳에는 짧은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만약 이 노트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나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은숙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속삭였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너 대신 내가 지킬게. 비상 상황이었다. 하진테크의 메인 서버는 이미 외부 접속 시도가 감지되었고 보안팀은 모든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는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다. 차단이 늦었어요. 누군가가 내부 백업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보안팀 실장 이현석이 외쳤다. 그리고 자동 삭제 코드가 실행 중입니다. 삭제 코드. 민규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건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된다는 뜻이잖아요. 차도윤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내부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설정한 자폭 코드입니다. 혜주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모든 부서에 긴급 메시지 발송, 백업 파일을 수동 보관하고
인터넷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그리고 차도윤 팀장,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는 침묵했다. 아마 불가능합니다. 이건 너무 정교하게 짜여진 코드예요. 우리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실행됐습니다. 그 순간 심은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떤 코드인지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주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암호화된 명령어 체계이고 실행 구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은숙은 화면 앞에 앉아 집중한 눈으로 코드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입술을 움직였다. 이 구조, 익숙해요. 이건 유라가 마지막으로 설명해준 구조랑 같아요. 코드 자체는 독일식 알고리즘 기반이지만 실제 실행 루틴은 유라가 따로 만들어 놓은 구조를 변형한 거예요. 그럼 멈출 수 있다는 말인가요? 민규가 숨죽이며 물었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해요.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유라는 이 코드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힌트를 줬어요. 그녀는 딸의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다. 첫 줄은 시작이자 끝. 그 안에 비밀번호가 있다. 시작이자 끝. 시작된 함수와 종료되는 함수 이름이 동일해요. 은숙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키값을 거꾸로 대입하면 실행 조건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차도윤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조차 알지 못했던 변수예요. 유라가 만든 구조니까요. 그 아이는 누군가 악용할 걸 대비해서 숨겨진 복원키를 만들었어요. 은숙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화면 상단에는 삭제까지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다. 19 seconds. 18 seconds. 코드 충돌 지점 도달. 자동 삭제 직전입니다. 보안팀이 외쳤다.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은숙은 손끝으로 코드를 하나씩 수정하며 마지막 키를 입력했다. 민규는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6 seconds. 5 seconds. 마지막 변수 삽입 완료. 구조 역전 시작합니다. 은숙은 마지막으로 엔터 키를 눌렀다. 3 seconds. 2 seconds. 잠시의 정적. 그리고 화면이 깜박였다. 삭제 명령어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 복원 중. 회의실 안에 숨을 참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민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됐어요. 진짜로 멈췄어요.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다. 심은숙 씨, 당신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내가 한 건 딸이 남긴 길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민규는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경고음이 다시 울렸다. 차도윤이 빠르게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을 굽혔다. 우리 시스템 내부에 또 다른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막 자동 실행이 차단되었는데 다른 프로세스가 백업 서버에 접근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혜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을 밝혀야 할 때군요. 그리고 그녀는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심은숙 씨, 이제 당신의 도움이 단순한 협조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은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는 제 딸의 이름으로 이 회사를 지킬 겁니다. 그게 그 아이가 원했던 세상이니까요. 자동 삭제를 막은 이후 하진테크는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보안팀은 밤새 서버 로그와 접근 기록을 분석했고, 차도윤은 강준호 이사 외에도 또 다른 내부 인물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긴급 보안 회의를 소집했다. 심은숙과 민규, 차도윤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커튼이 쳐진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우린 지금 또 다른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혜주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의 눈을 피했고, 어쩌면 지금도 여기 이 자리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을 깨듯 차도윤이 노트북을 열고 한 화면을 공유했다. 지난 3개월간의 내부 메일 로그와 서버 접근 시간을 대조한 결과 강준호 이사 외에 단 한 명,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비인가된 코드에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떴다. 한서진 CEO 비서실장. 은숙은 숨을 멈췄다. 한서진. 대표님 비서 아닌가요? 혜주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서진이는 10년 넘게 내 곁에 있었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내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차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계정으로 직접적인 삭제 명령이나 해킹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접속했던 폴더 안에는 외부와 연동 가능한 송신 포트가 포함돼 있었고, 그 포트는 삭제된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정보를 외부로 전달한 건 그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군요.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과 침착한 표정. 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저를 부르셨다 해서 왔습니다. 서진은 혜주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었다. 서진아, 지난주 금요일 새벽 3시에 왜 회사에 있었니?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야근하던 기록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서버 접근 기록에 따르면 그 시간대에 너는 보안 폴더에 접속했어.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삭제된 백업 파일이 그 시간에 외부로 송출됐지. 서진은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렇군요. 하지만 전 어떤 송출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요? 차도윤이 바로 말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스템상 지문 인증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신의 인증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렇다면 더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빠졌다.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 회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혜주 대표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굴 믿는지, 어디까지 포용하고 어디서부터 밀어내는지를. 서진아. 혜주가 나직이 말했다. 10년 동안 나는 당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봐왔어요. 당신이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다그치는 것도, 수백 명의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단 한 번도 현장을 내려다보지 않는 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정보를 넘긴 건 복수였어요.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혜주가 물었다. 내 여동생이 기억나시나요? 3년 전 하진테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된 아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저 프로젝트 종료라는 이유로 내쳐졌죠. 그제야 혜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아이는 바로 유라의 동료였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유라 씨와 함께 내부 문제를 제기하려다 둘 다 밀려났어요. 한 명은 해고, 한 명은 침묵 속에 사라졌고, 나는 남은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슬픔을 겪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게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심은숙을 바라보았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걸 되돌릴 줄도 몰랐고요.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혜주는 차분히 보안팀에게 지시했다. 한서진 실장은 지금부터 내부 조사에 협조하게 될 겁니다. 모든 접속 기록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세요. 서진은 담담하게 끌려나갔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혜주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은 시스템을 지켰지만 사람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 대가는 앞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효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은숙은 손에 쥐고 있던 딸의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모든 비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한서진이 연행된 후 며칠 동안 하진테크는 외부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무도 몰랐다. 심은숙은 매일 보안팀과 함께 시스템 점검에 나섰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에도 투입되었다. 그녀는 딸 유라의 흔적을 더듬듯 코드의 조각 속에서 딸의 숨결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규가 급히 은숙을 찾아왔다. 이모, 큰일 났어요. 누군가 이모의 집에 다녀간 흔적이 있어요. 뭐라고? 은숙은 얼어붙은 듯한 얼굴로 되물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내부에 놓여있던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온 건 분명해요. 그 순간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그 아이, 지은이는? 지은은 유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라가 사라진 후 은숙이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던 인물이었다. 은숙이 그동안 도와주며 살펴온 조용한 대학원생이었다. 지은이는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요. 전화도 꺼져 있고 기숙사에도 없어요. 민규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 애,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은숙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저 내가 딸처럼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일 뿐인데. 그날 저녁, 은숙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지은이 자주 가던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밤늦은 시각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누군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책 사이에 숨겨진 쪽지엔 간단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찾고 싶다면 진실을 멈추세요. 더 이상 발설하지 마세요. 손글씨였다. 지문도 없었고 흔적도 남기지 않은 치밀한 협박이었다. 은숙은 잠시 멈춰섰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민규와 혜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혼자 사무실에 남아 백업 파일을 정리하는 척하며 한 장의 문서를 복사해 봉투에 넣었다. 그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 날 은숙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규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도윤 팀장님, 이모가 사라졌어요.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차도윤은 즉시 보안 기록을 조회했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심은숙 씨의 출입증이 오늘 새벽 지하 보관소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됐어요. 그 후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안팀 서버에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누군가 진실을 너무 깊이 파헤쳤다. 경고는 끝났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모든 상황은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민규는 지하 보관소로 뛰어내려갔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도착한 그곳엔 은숙의 노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책장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규의 개인 휴대폰이었다. 번호는 비공개.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심은숙 씨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아직 무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넘기기로 한 파일, 그걸 가지고 다시 회사를 흔들겠다고 생각하면 그땐 그녀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전화는 끊겼다. 민규는 차도윤에게 사실을 전했고 도윤은 곧바로 혜주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내부 유출이 아닙니다. 은숙 씨는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혜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진실을 포기하고 은숙 씨를 구한다. 둘, 은숙 씨가 감수한 희생 위에 서서 이 회사의 부패를 끝까지 파헤친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긴 정적 끝에 혜주는 결단을 내렸다. 은숙 씨는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녀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죠. 우리가 그 뜻을 배신해선 안 됩니다. 진실을 계속 추적합시다. 대신 동시에 그녀를 찾아 구출할 방법도 준비해야 해요. 그 순간 보안팀에서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다. 서버에 숨겨진 로그 파일 하나를 복원했습니다. 심은숙 씨가 남긴 암호화 파일입니다. 내용은 열리지 않지만 파일명이 한 문장이에요.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끝까지 가야만 빛을 발한다. 그 문장을 읽은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보안 위협이나 해킹이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규는 다시 한번 지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의 대학으로 향했다. 캠퍼스는 조용했고 그가 도착했을 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차도윤과 민규, 그리고 보안팀은 심은숙의 행방을 추적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단서는 희미했고 시간은 그들에게 관용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민규는 지훈의 캠퍼스 근처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한 오래된 자판기옆 유라가 생전에 남긴 낡은 노트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표지에는 유라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끝까지 믿어줘. 엄마. 내가 진짜 봤던 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민규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곧장 회사로 돌아왔다. 그 안에는 유라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프로젝트 코드, 그리고 당시 누군가와 나눈 이메일 캡처가 담겨 있었다. 이메일의 수신인은 놀랍게도 하진테크 이사회 의장이자 회장 직속 자문인 장태성 고문이었다. 이 사람, 거의 공개석상에 나오지도 않고 내부에서도 신비주의로 유명한 인물이야. 차도윤이 말했다. 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의 그림자였죠. CEO인 나보다 이 회사를 더 오래, 더 깊이 들여다본 사람.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서진이 강준호와 손잡을 수 있었던 배경, 시스템 깊숙이 심어진 삭제 코드의 정체, 은숙의 실종. 모든 길의 끝에는 장태성이 있었다. 같은 시각, 어두운 지하 밀실. 그곳에 심은숙이 있었다. 양손은 묶여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녀는 오히려 고요하게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유라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해. 그때 문이 열리고 장태성이 나타났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참 대단하더군요. 단순한 미화원이 이렇게까지 위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저 내 딸이 보았던 걸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태성은 냉소를 머금었다. 유라, 그 아이는 똑똑했어요. 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은 오래 못 버텨요. 세상이 정의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몰랐지. 그래서 당신이 그 아이를
직접 손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회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지. 장태성은 이어서 말했다. 당신도 곧 잊혀질 겁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회사는 계속 굴러가겠죠. 은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해뒀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외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비상조명이 깜빡이며 울렸다. 장태성이 얼굴을 찡그릴 즈음 문이 박차고 열렸다. 심은숙 씨, 괜찮습니까? 보안팀과 함께 들어온 것은 차도윤, 그리고 민규였다.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장태성이 당황해 뒤로 물러났다. 유라 씨가 남긴 코드, 그리고 지은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차도윤이 말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장태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벽 뒤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더니 지하 구조 전체를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스틸 문이 닫히며 출구가 막혔다. 너희 모두 여기서 끝이야. 나는 이런 상황도 대비해뒀지.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심은숙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리모컨은 가짜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당신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뒀거든요. 그 순간 장치에서 접근 권한 해제됨이라는 문구가 떴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자 장태성은 결국 체념한 듯 웃었다. 그래, 내가 이겼다. 하지만 진실이 늘 옳은 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래요.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에 순응하는 삶은 더 단순하죠. 그래서 난 거부했어요. 장태성은 수갑을 차며 끌려나갔다. 며칠 후 유라가 남긴 노트와 자료는 언론에 공개되었다. 하진테크의 프로젝트 비리와 내부 유출 사건은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고 은숙의 이름은 수많은 기사에서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언급되었다. 혜주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진테크는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문화를 회복하겠습니다. 심은숙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뒤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그날 한 신입사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선생님,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건 선생님 기사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은숙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난 그저 내 딸이 포기하지 않았던 진실을 마저 이어간 것뿐이야.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유라의 낡은 노트를 다시 꺼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본 걸 말한 것뿐이야. 엄마도 그걸 지켜줘. 은숙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밀려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하진테크 내부 고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장태성은 구속되었고 그와 연계된 인물들 또한 조사를 받았다. 회사는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내부 감사 시스템은 외부 기관의 손에 넘어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한 평범한 미화원의 정의로운 저항이라 명명했다. 하지만 심은숙은 여전히 회사 내에서 청소 업무를 계속했다. 그녀는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살아가길 바랐다.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사람들은 이모가 임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요. 민규가 말했다. 나한텐 이 자리가 편해. 바닥을 닦으면서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 나한테는 이 일이 내 존재를 지켜주는 그릇이야. 은숙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주 대표의 요청으로 내부 고발 보호제도 자문 역할을 맡았다. 이름만 있는 제도였던 보호 프로그램은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그리고 유라의 노트와 자료는 서울대학교 윤리경영학 연구소로 기증되었고
유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 캠페인은 한 젊은 연구자가 기업 내부에서 겪은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데서 출발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캠페인에 동참했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도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렸다. 어느 날 아침 은숙은 대표실로 초대되었다. 혜주가 직접 커피를 내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혜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 자신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처음 회사를 맡았을 때보다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라가 지켜낸 거죠. 전 그저 그 아이가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을 대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혜주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회사 로비 한켠에 작은 전시관이 마련되었다. 이름은 소리 없는 용기, 유라 기념관. 그곳에는 유라의 노트, 은숙이 남긴 기록, 그리고 내부 고발 시스템의 역사와 개편 내용이 전시되었다. 개관식 날, 많은 직원들이 줄을 서서 그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가장 앞줄에는 심은숙이 서 있었다. 한 어린 인턴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두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나요? 은숙은 잠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두려움은 늘 있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내가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용기가 될 수 있어. 그 말에 인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관에는 마지막 유라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도 포함되었다. 그것은 유라가 생전에 남긴 실습 발표 자료였다. 그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는 나중에 기업에 들어가면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 목소리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너의 말이 결국 이뤄졌구나, 유라야. 시간은 흘러 회사는 조금씩 달라졌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미화팀에게도 인사하는 문화가 생겼고 익명 제보 시스템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은숙은 사직서를 대표실에 제출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제 다른 곳이에요. 혜주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작별 인사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이 회사의 영혼이에요. 어디에 계시든 저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난 후 여러 언론과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은숙은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는 조용히 지은과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세웠다. 이름은 이음소리. 뜻은 작지만 이어지는 목소리. 그곳에서는 직장 내 부조리를 겪은 사람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윤리 교육도 진행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어느 날 유라가 가장 좋아했던 노란 튤립이 만개한 날 은숙은 유라의 납골당을 찾았다. 조용히 앉아 꽃을 내려놓고 말했다. 유라야, 이제야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길의 입구에 왔단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바뀌었고 엄마도 바뀌었어. 너는 세상을 움직였어.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잊혀질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될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